김보엽의 더정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 민주의 상황을 좀 압축적으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몇몇 그 문제가 있는 인사들을 전략 공천한 것도 사람들을 많이 자극을 했지만 스스로를 2번에 배치했다. 이게 좀 야권 지지자들을 많이 화나게 했던 거 아닙니까?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김종인 대표가 정치를 하던 시절에는 당의 대표나 국회의장급 이런 정치인들이 전국구 1번들을 되게 했습니다. 그 11대 총선하고 12대 총선에서 민정당 전국구 1번은 이재형이라고요. 네. 나중에 그 대표 최고위원 했던 이제 이분이 전국구 1번을 계속했고요. 그리고 이제 13대 평민당 같은 경우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87년 12월에 대선 패배 3등을 했죠. 그것 때문에 스스로 11번으로 내려갔고요. 나를 좀 꼭 당선시켜달라. 그런데 이제 무려 16번까지 당선이 됐죠. 평민당 돌풍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런 묘수가 있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14대는 또 다시 그전으로 돌아갔어요. 14대 민주당 전국구 1번이 김영삼 대표 최고위원입니다. 또 민주당의 1번은 김대중, 2번은 이기택. 당의 이제 오너들이 했고요. 또 국민당이라고 기억나시죠? 그 당의 비례 전국구 3번 당선 확실시되는 그 3번이 이제 정주영 그 당시 의원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5대 신한국당 전국구 1번은 이회창 전대위원장이 맡았었고요. 그때는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민회의를 창당해서 14번으로 나를 꼭 당선시켜달라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16대 한나라당 비례대표 1번이 이제 이회창, 또 자민련의 1번이 김종필. 또 2004년에도 이제 자민련 비례대표 1번이 김종필이었는데 떨어졌죠. 그때 비례대표가 하면 10선을 하는 그렇습니다. 13고지에서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당의 이제 대표급 정치인들이 대개 전국구나 이제 비례대표 1번이나 2번을 하던 시절이 있었고요. 지난 2012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11번이었죠. 또 한명숙 대표가 15번. 그래서 이제 상당수 유권자들이 이제 당 대표급들은 후순위에서 좀 배치해서 좀 그 정당에 좀 표를 많이 얻는데 기여를 하는 이런 체제가 정상인 걸로 알고 계신데. 그게 최근의 역사군요. 그렇습니다. 최근이고 과거에는 오히려 대표급 정치인들은 오히려 뭐 1번이나 2번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주로 그런 전략을 많이 썼던 굉장히 특이했던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과거의 전례가 있긴 하지만 그때의 대표라고 하는 건 당의 실질적인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경우는 구원투수로 잠시 들어온 거고 거기에다가 지금 김종인 대표가 들어와서 정청래, 이해찬 등 말하자면 이 당의 뿌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치지 않았습니까? 다 쳐냈죠. 그렇게 되면 그게 옳든 그렇든 또는 전략적으로 유효하든 유효하지 않든 그 당의 어떤 핵심적인 지지층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건데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한 상황에서 본인이 스스로 2번을 간다. 이게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지지층에 대한 정서를 좀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공감하는 능력이 있었다면 그런 계급장을 스스로 달아주는 행동은 지지층의 정서와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종인 대표가 이제 한창 때 정치를 하던 시절하고 지금하고는 정당의 어떤 시스템이 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총재 중심 체제였죠. 그래서 제왕적 총재라고 하고요. 또 김종인 대표는 어떤 최고 권력자를 직접 설득해서 자기 어떤 가치관과 정책들을 구현해내는 이런 정치에 익숙한 그런 정책 전문가죠. 과거에 재형저축이나 건강보험 도입할 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직접 설득했고요. 또 전두환, 노태우 시절 다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권력자 귀를 딱 잡아서 설득해서 관철해내는. 지난번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런 정치에 이제 익숙한 사람인데 사실은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이제 제왕적 총재가 사라졌고요. 지금 여야가 다 마찬가지인데 당원 당규를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총재가 다 알아서 하던 거를 당원 당규에다 넣기 시작했는데 지금 여당은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 뭐 다 해도
그 권위에 그냥 이렇게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이나 의원들이나 그냥 따라가는 예. 이런 시스템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데요. 공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천이 지금 그렇게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야당은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라진 다음에는 이 야당의 어떤 리더십이라고 할까요? 그 시스템 자체가 좀 붕괴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열린우리당 의장이 과거에 6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었고. 근데 이런 히스토리나 이런 문화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가 이제 알질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이 정당의 의원들하고 지지자들의 마음에 좀 상처를 깊게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그 중에 한 코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옛날 정치인이었고 예전에 그게 관행이었으니 이게 예. 내가 앞번호 한다고 한들 뭐가 문제냐? 그 세대 격차가 있고 또 여야 정치 문화의 격차가 있고 그 두 가지 격차가 다 동시에 작동을 한 거죠. 최대한 선의로 해석을 해보면 그런 문화적 차이도 있고 또 다른 계산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요? 김종인 대표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른바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한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제3정당을 표방하면서 중도층에 어필하려고 하니 경쟁 관계에서 더 국민의당이 잠식해 갈 중도층을 먼저 선점을 하겠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선의이고 저는 김종인 대표가 욕심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말마다 다 환영을 받고 자신이 취하는 조처마다 당의 분위기를 바꾸고 기선을 제압하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전 욕심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번 비례 문제에서 드러나는데 당 관계자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200명 정도가 처음에 신청을 했죠.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40명 정도로 줄여서 비대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A, B, C 그룹으로 해서 40여 명 명단 올려놓은 걸 보니까 공관위원회에서 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A그룹에 아주 중요하게 배치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A그룹은 당선 1번부터 10번까지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게 이제 다른 비대위원들이 넣은 것도 있겠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박정원 공군참모총장이죠. 그분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데 이분은 비례를 신청하지도 않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다른 분들이 한 5명 정도가 면접을 봤어요. 외교안보 분야에서. 근데 이분은 신청도 하지 않았고 면접도 보지 않았는데 당연히 공관위원들이 기록을 보지도 못했죠. 그런데 불쑥 튀어나왔다는 거죠, 이분이.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김종인 대표 측근에게 물어봤더니 김종인 대표가 평소 주머니 속에 관리하고 있던 분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다른 분들도 몇 분 이제 김종인 대표가 B그룹에서도 몇 분 더 이렇게 갑자기 집어넣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처음부터 이분들을 비례로 선정할 생각이 있었으면 신청을 해라 라고 했을 텐데 공식 절차를 밟아서 그렇지 않고 뒤늦게 집어넣은 건 점점 이제 본인에 대한 평가나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면서 총선 이후 대선 때까지 자신이 할 역할에 대해서 좀 더 비중 있게 잡으면서 그러려면 내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점점점 이번 비례에도 욕심을 낸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욕심이 화를 불러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평소에 이제 정책 정당으로 바뀌어야 집권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변호사나 뭐 관료 또 뭐 언론인 뭐 이런 분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이제 많이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이제 교수 출신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성공적인 비례대표 공천 사례를 보면 과거에 이제 한나라당에서 경제학자들을 영입해서 성공한 적이 있죠. 유승민 의원도 그런 케이스죠. 그런 케이스고요. 이제 박세일 사단 그때 한꺼번에 많이 들어왔었고 이제 그 추억이 아마 좀 김종인 대표 머릿속에도 남아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이번에도 이제 그런 그 교수들을 좀 많이 배치한 배경 중에는 이제 하나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자들이 지금 다 취재를 못해서 그런데 몇 사람은 그 비대위원들이 한 사람씩 당선권 10번 이내에 밀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게 이제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 이제 그 책임까지 다 지금 김종인 대표가 이제 전부 다 뒤집어 쓰는.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이제 잘못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잘못한 게 뭐 한 60% 정도라면
나머지 40% 비대위원들이 잘못한 것까지 덤택이 써서 덤터기를 써서 대표로 욕을 먹고 있는 대표로 욕을 먹고 원래 이제 정당의 대표가 대표로 욕을 먹는 자리인데요. 네. 아마 그래서 어제 좀 더 화가 많이 났다 뭐 그런 전언들이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이 중도 보수 쪽으로 좀 외연을 확장하면서 앞으로 상황이 새누리당을 도저히 못 찍는 사람들이 생길 거다. 그런 사람들까지 우리가 다 받아 안아야 된다. 그런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좀 욕심이 커지면서 총선 이후에 이 당을 내 당처럼 큰 영향력을 행사를 계속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도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는 네. 이제 이건 정치 철학의 충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김종인 대표는 중도주의자는 아닙니다. 보수주. 이분이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했고요. 독일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네. 거기서 경제학을 해도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 정치 경제학이라고 할까요? 그것들을 하고요. 또 독일은 과거에 이제 보수 정권이 집권하던 시기에 각종 사회복지 제도를 도입했던 나라입니다. 또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었던 그런 제도를 만들었던 그런 나라고요. 이제 김종인 대표가 이제 그런 그 과거에 자기가 공부를 했고 또 독일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보고 저걸 한국에 이제 어떻게든 좀 접목을 시켜보려고 했던 그런 철학 같은 걸 가지고 있었고요. 지난번에 이제 박근혜라는 대통령 후보를 통해서 실현해 보려고 했다 실패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도 그런 욕심은 있는 겁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지금 야당이 이제 집권을 하도록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경제 민주화, 복지국가 이런 쪽으로 대한민국을 좀 이끌고 가자. 좀 나쁘게 표현하면 뭐 명예욕, 또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학자 내지 정치인으로서의 가진 어떤 그 목표, 뭐 이런 지향점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념적으로나 정책적으로는 이제 진보적인 측면이 있는 걸로 보여지나 그러나 태도의 문제, 행태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서로 좀 상충하고 충돌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조국 교수가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이제 계몽군주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그중에 계몽과 군주가 서로 상충하는 가치일 수 있는데 독일에서 공부하고 그런 이념 정책적으로 진보적인 측면이 어떤 계몽의 태도를 보여준다면 당을 운영하고 그리고 실천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봉건제적인 군주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런 사태를 낳은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명예는 지켰다? 왜냐하면 2번을 여전히 유지했기 때문에. 실리 아닌가요? 네. 아니, 저는 그렇지는 네. 않다고 봅니다. 명예는 지켰는지 모르겠으나 실리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완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전략공천을 실질적으로 한 사람은 2명밖에 없고 2번이라는 어떻게 보면 허울뿐인 명예만 네.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이번에 리더십이 굉장히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이 어떤 절대군주, 전제군주였다면 어제 중앙위원회 이번 비례대표 파동을 거치면서 입헌군주제로 입헌군주로 그 역할과 기능이 축소가 됐다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여일 남은 총선 기간 동안에도 김종인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그전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놨죠. 무슨 경제할배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국 투어도 하고 뭐 이랬는데 이번 이후로 어느 정도로 그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이미 정청래 이해찬을 자르면서 오는 자발적인 그 행사 참가자들이 반 이하로 줄었다고 그래요. 그랬었죠. 네. 그런 상황인데 이번 겪고나면 또 거기에 반의 반으로 줄었을 텐데 김종인 대표가 어떤 당의 얼굴로 그렇게 대중적 접촉을 넓혀갈 수 있을까? 저는 대단히 의문이 되고요. 그래서 20여일 남은 선거 동안에 누가 당의 얼굴을 할 건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비대위 또 선대위 차원에서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총선 이후에는 역할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며칠 전에 이제 관훈 클럽 토론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꼭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확실히 안 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확답을 안 했었죠. 가졌고요. 본인도 이제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제가 이제 들은 얘기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내가 이제 이 당이 어렵다고 하니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좀 구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내 임무를 다 해서 이 당을 구해주고 나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점이 총선 이후냐
아니면 이제 그 이후에 대선까지. 대선 때까지 내가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엇갈린 그런 말. 아니요, 저 비대위에 가서 그 토요일 밤이죠. 토요일 밤 비대위에서 김종인 대표가 내가 이 당에 온 건 대선 이후까지, 네. 대선 때까지 당을 살리고 관리까지라는 표현은 안 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당에 기여하겠다. 수권 정당으로 변모를 하도록 하겠다. 예, 예.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걸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관훈클럽에서 이제 한 얘기는 해석하자면 그런 겁니다. 총선 이후에 내 역할이 별로 없고 뭐 내가 필요 없다고 하면 나는 원래 있는 대로 돌아가면 그만이다. 나 별로 미련이 없다. 이제 이런 취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비례대표 2번을 선택할 때도 굉장히 좀 고심을 나름대로 했던 것 같고, 혹시 총선 이후에 이제 본인이 좀 역할을 하려면 의원직을 일단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야당 지지자들 또 의원들의 어떤 정서적인 측면, 또 이제 당원 당규에 이제 위배되는 측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마찰을 일으킨 게 아닌가, 좀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더민주당의 이런 파동이 좀 정당 투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저는 이 대목도 궁금한데요.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많지 않습니까? 지역구는 어쩔 수 없더라도 이번에 더민주의 비례대표 선정 과정을 보니 좀 화난다. 내가 굳이 더민주 2번을 찍을 이유가 있냐? 그럴 경우에 뭐 정의당이나 녹색당이나 이런 쪽이 혜택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최근에 정의당 입당자들이 하루에 뭐 100몇십 명씩 몰려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존 거대 정당들의 좀 환멸감을 느낀 무당파들이 그래도 진보당이 제일 나은 것 아니냐. 이제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진보정당이 좀 강화되는 건 뭐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당이 처음에 이제 그런 기대라고 할까요? 그런 걸 받았다가 이제 당사 안에서 막 몸싸움도 벌어지고 이제 이런 걸 보고 좀 또 유권자들이 에이 저 당도 좀 기대할 게 없다 이런 약간 실망하는 것 같고요. 그런 반사 이익을 정의당이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 쪽에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원래 제3당인데 국민의당 때문에 번호도 4번으로 밀리고 저 당이 3당을 참칭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좀 하더라고요. 예, 슬슬 마무리를 할까요? 오늘은 그 롤러코스터를 탔던 더민주 상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누가 잘하나가 아니라 누가 못하나 경쟁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이런 얘기까지 했네요. 지금 대한민국 정당들은 혁신이 아니라 퇴행을 향해 경주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평했는데요. 그 결말을 지켜보는 데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일 정도 뒤면 최종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더 정치 14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